지금 푸틴에게 또 유리한 국민한테 생겼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친러시아 국민들을 조직화시켜서 그 정부에 대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시아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젤렌스키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좀 국민적 단합을 전쟁 의지를 유지하는 좀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를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매주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관련 뉴스 보고 잠깐 오시겠습니다. 밤낮 없는 러시아의 공습에 우크라이나 곳곳의 지하철역은 시민들의 피난처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역 입구까지 드론 폭격이 들이닥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공습에만 드론 400여 대를 투입하면서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군수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3개와 미국산 레이더 1개를 파괴했다고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세히 알린 건 이례적입니다. 몇 시간 후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협의체인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대한 반발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과 독일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서방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시한으로 제시한 50일 동안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Together we have to stop this war machine by joining forces to support Ukraine with all our might. First and foremost, this requires us to urgently bolster Ukrainian air defense. 러시아는 앞서 이번 주 휴전 협상을 재개하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안에도 점령지 영토 인정 등 러시아의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습을 강화해 모스크바 내 주요 공항들의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회장님, 러시아가 이번 공습에 400대가 넘는 드론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앞서 보도도 보셨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도 과감하게 파괴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가 현대전에는 뭐 전방, 후방, 전후방이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전방, 후방이 따로 없지는 않죠. 있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이우, 옛날에 키예프라 이름을 붙였죠. 그 키이우에 지금 러시아의 직접 공격이 계속 파상 공격이 진행되고 인명 피해가 있고 우리 영상을 통해 봤지만 많은 주요 국가 기관 시설이 파괴되는 모습에 러시아 국민들의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안은 뭐 개전초처럼 이렇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후방 수도나 큰 도시 또 이미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동부 지역에 북부 지역 계속 공습하는 것은 거의 러시아의 의도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 푸틴의 의도는 항복에 가까운 그런 종전을 해야 되겠다. 계속 압박을 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겠다. 좋은 접근 수준을 넘어서 막 항복했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항복에 가까운 이런 종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내 휴전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휴전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트럼프의 압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이 젊은 날에 무슨 운동을 하신지 아세요? 유도 선수예요, 유도. 유도가 이제 누르기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보면 팔을 비틀면 웃는 거예요. 상대방 팔을 비틀면서 웃는 건데 제가 이 푸틴이 하는 전술을 보면 좀 유도 기술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웃으면서 남은 팔 비트는 거 있죠. 웃음 치고 빠지고. 얘기는 듣는 척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 트럼프가 계속 종료하고 종전 협상을 이렇게 협상이 나가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나가는 척하면서 계속 목 조르기하고 팔 비틀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지금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행세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종전 협상을 종료하고 이 종전을 50일 안에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경제 제재, 추가 제재 또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 하겠다니까
지금 푸틴은 종전 협상에는 나가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종전할 의지가 그렇죠. 없어서 예. 협상도 하기 전에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뭐 기적이 없다면은 뭐 협상 진전이 없을 것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굉장히 또 미국은 협상하라 그러지 전쟁할 지금 상황은 안 좋지 하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어. 예. 우리 푸틴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예. 푸틴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점령한 땅 다 인정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한다니까. 지금 종전 협상의 어떤 분위기는 정말 유도로 표현하면은 지금 푸틴이 누르기 한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누르기 하는 푸틴을 말리려고 이제 EU 지도자들이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또 가장 취약한 지금 우크라이나 대공방어망을 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타이밍을 서구가 좀 잃었던 것 같고 예. 지금 러시아가 불리한 전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불리했던 전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굉장히 압박을 했던 거. 무기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무기 지원 중단하고 예. 젤렌스키 맹비나하고 이럴 때 트럼프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코너에 몰렸을 푸틴이 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푸틴이 완전히 기회를 잡고 잡은 거, 예. 웃으면서 팔 비틀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조금 뒤에 또 약간 설명하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은 결렬됐어요. 4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자 이건 만약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안에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만약에 무기가 지원이 되면 50일 안에 휴전이 안 돼서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드론 공장을 보여주고 그렇죠. 예. 러시아가 지금 서방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경제 제재가 와도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있고 예. 저는 러시아가 제일 취약한 것이 제조업 분야거든요. 예. 드론도 일종의 제조업 분야인데 제조업이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다. 예. 드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예. 또 재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서방의 추가 제재 압박이 와도 우리는 전쟁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그 압박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안 보시는- 통하고 있는 거죠. 안 통하고 안 통하고 있는 거다. 거죠. 약간 예. 푸틴이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종전 협상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유럽은 그걸 알아챘어요. 예. 유럽, 독일 아까 국방부 장관도 나왔지만 독일 또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좀 더 계속 강경하게 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 설득을 좀 받아들여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방공망 보강을 위해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보강하고 예. 무기 체계를 지원해주고 뭐 또 거기다 재정 지원해주고 하는데 제가 전황을 전체 국면을 보면은 중요한 국면에서 러시아가 기회를 잡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수세 지금 열세 우크라이나가 열세를 그럼요. 돼 있고 푸틴이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형국이다. 유리한 입장에서 예. 굉장히 돈바스 지역에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동부 예. 지역의 영토를 넓혀 점령지를 넓혀가는 거죠. 그렇죠. 넓혀가는 것만 또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예프에 대한 공습을 하는데 지금 독일하고 이외에는 자기들이 러시아가 푸틴이 계속 키이우 그 수도를 후발 공격하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방위 산업체를 자꾸 공격하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후방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유럽 입장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협상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참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 약소국이잖아요. 예.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가 지금 드론을 계속 생산하고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드론 생산 공장 내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며 그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드론 공장을 러시아가 공개했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인 인물이 보란 듯 등장해 생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В свое время был план производить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гераний. Вот сейчас мы производим в 9 раз больше, чем. 자, 영상에서 뭐 잠깐 지나가서 잘 안 보이지만 15살 어린 학생들이 지금 공장에 투입돼서 드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러시아 국방부가 생산 공장까지 공개한 의도는 뭘까요? 첫째는 전쟁 지속 능력, 예. 또 새로운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하나의 전쟁의 승패, 전황의 결정적 영향력을 예. 드론이라는 무기를 생산해서 능력을 서방에 보여줌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데 있는데요. 자신감 이런 거요. 지금 예. 보여준 공장이 엘라 부가라는 타타르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한 달에 한 3,000기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6달에 18,000기 이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소년 15살 된 소년이 갔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동원해서 그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서방의 제재가 어떤 제재가 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러시아를 잘 살펴봐야 될 게 나폴레옹을 패퇴시켰고 또 히틀러를 패퇴시켰고 1,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역할을 보면은 구소련이죠. 소련의 역할을 보면은 러시아가 그 전쟁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쟁에 적응하고 전쟁의 그 진화한 모습, 드론을 사용한 진화하는 모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거 보는데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 기간 3년 넘어가면서 오히려 초기보다 더 초기에는 러시아 전쟁을 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또 전황에 적응하고 전쟁 전선에서 우위를 점해가는 또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생산 공장에서 뭐 자폭 드론도 만들고 이 미끼용 드론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미끼용 드론이 현장에서는 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 미끼용 디코이 드론 미끼인데 왜 무엇을 위한 미끼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러시아 드론이 처음에 굉장히 조금 성능이 안 좋았어요.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3배 정도 높아졌다는 정확도가 통계 높아진 결과가 것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목표물이 공격 목표물이 있으면은 목표물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 접근을 방해했던 게 뭡니까? 방공망이죠. 방공망이죠. 이 방공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러시아가 사전에 파악하는데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초기에는 정찰만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자살 드론이 공격을 하고 안 돌아도 되거든요. 값싸게. 근데 이제 저 디코이 드론, 미끼 드론을 만들어서 가서 방어하고 있는 걸 다 파악하고 방공망을 피하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전술적 운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미끼용 드론이 러시아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 드론의 명중률이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배 정도 높아졌다.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5%였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15% 명중률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드론의 기술, 성능이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미끼 드론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상당히 노출됐고 그 틈을 타고 명중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분석이로 저도 그런 분석에 이승기 기자님 분석에 동의하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방공망 시스템이 약화된 건 아니거든요. 다 부서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가 기존 방식대로 드론에 대한 탐지를 하고 공격을 해서 드론의 명중률을 떨어뜨리는데 안 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작동한 걸 파악을 드론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죠. 명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 또 서방 군사 전문가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거죠. 야, 미끼용 드론이란 드론이 종래에 자살 드론을 넘어서서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는 목표지를 찾아가기 쉽게 또 다른 미끼 드론이 전술적 운영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래픽을 보면요. 연합뉴스 출처이긴 하지만 자, 지금 드론 발사 수가 6월에 무려 5,000기가 넘습니다. 지금 지난해 2023년 8월이 700기였는데 어마무시한 드론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엘라부가라고 아까 공장 보여줬죠. 그 공장 생산 능력까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00기를 만들 수, 한 달에 3,000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장 한 달에 3,000이니까 올 전반기만 하면 18,000기를 만들었는데 그저께 키예프라든지 키우라든지 우크라이나 발사했는 게 한 400기 된다 이죠. 그래서 한 달 생산한 게 그런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드론 생산이 최근에 제가 외국에 아주 유명한 군사 전문가를 만났는데
전투기 이런 기존의 어떤 전장의 어떤 이렇게 공격 무기에 비해서 생산비가 너무 싼 거예요. 아, 가격 경쟁력이 얼마 되질 않은 거예요. 네. 그 가격 경쟁력과 만드는 데 대한 기술과 제조 공략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부분에 이제 항상 제조업이 취약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것은 우리도 드론을 대량으로 막 생산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장점이었어요. 예. 우크라이나 초기에요. 초기에 자체 후방에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어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의 현대식 그 장비에 대응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거든요. 예. 러시아가 굉장히 곤혹에 빠뜨렸는데 이 3년 지나면서 러시아가 이 드론을 게임 체인저다. 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거네, 러시아가. 새로운 기능을 예. 개발하고 전술주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전쟁의 어떤 여러 가지 교훈, 드론의 어떤 작동, 드론이 작전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쭉 종합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푸틴은 공세, 우크라이나 열세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죠,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라 부르지 않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40분 만에 끝났어요.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상됐던 건가요? 예, 예상됐죠. 회담 들어가기 전에 예. 조금 전에 푸틴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고 젤렌스키는 어쨌든 희망의 끈을 거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지금 푸틴에게 또 유리한 국면한테 생겼어요. 예. 푸틴이 동고라파라든지 지금 크림반도 그 점령할 때도 그렇고 돈바스 지역에 그런데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동고라파. 하이브리드 전쟁. 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개발한 것은 거기 안에 슬라브 친러시아인민들 있지 않습니까? 친러시아 국민들을 조직화시켜서 그 정부에 대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이 좀 그런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러시아 넘어간 부분이 크림반도도 그런데 예. 지금 그저께 뉴스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우에 계속 드론을 때리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시아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젤렌스키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반정부 데모가 내부적으로 반전 데모, 반정부 데모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굉장히 좀 국민적 단합을 전쟁 의지를 유지하는 좀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거기에 푸틴은 아주 춤을 출 것 같아요. 그 드디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또 푸틴의 유리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푸틴은 굉장히 푸틴과 푸틴 참모들은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회담 결과에서 얻은 거는 기사를 보니까 포로를 좀 추가로 교환하자 이 얘기 하나 하고 단기적으로 휴전을 하자. 이건 이제 전사자와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서인데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서로 각자 원하는 게 뭐예요? 종전 조건이 다르죠. 예. 종전 조건이 달라서 러시아는 지금 뭐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점령지를 인정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지금 쟁점은 점령지를 도로 찾는 거는 협상을 통해 얻는 건 불가능해요.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어쨌든 다시 침략한다면은 러시아가 침략한다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나토에 들어가고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나토와 예.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나토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6.25 끝무렵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들려는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무조건 반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미래에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첨예한 종전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평화 유지군을 보내든지 미래 안전을 미국과 EU가 보장을 해주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담보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점령지 뺏기고 미래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방어 조약도 없는데 평화 정전 조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분도 없고. 예. 이래서 러시아 푸틴으로서는 완전히 뭐 항복하라는 입장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점령지 4곳 그건 이제 소유권 넘겨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그걸 넘겨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협상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 점령지를 찾고 점령이 절대 다 회복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지금 그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서는 점령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에 넘겨줘야 된다. 상징 선언적으로 어떻게 우크라이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관철시켜야 될 것이 재침 방지죠. 새로 점령지 위에 또다시 유럽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그 나토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면은 해결되는데 나토가 도와주는데 네.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그걸 받아줄 수 없다. 영토를 넘겨주고 그걸 받는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홍진에서는 그 조건이 서로 조합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토를 넘겨주고 지금 점령당한 영토를 러시아에 인정해주고 예. 그 대신에 나토 가입은 예. 새로 침략했을 때 안전장치를 보장받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또 세 번째 협상이 40분 반이 끝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 말까지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뭐 답이 있겠죠. 푸틴에게 좀 더 그 트럼프의 해머 펀치가 작동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걸 얘기하면서 만약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공습을 다시 감행하겠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근데 트럼프 스스로도 조금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새로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는 파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모순된 모습인데 예. 그러나 이제 그 이란의 지도자들이 지금 핵 의지에 대해서 불변이라는 입장을 계속 천명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군사 정보 내부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면은 완전히 이란 핵시설 다시 공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트럼프가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라든지 또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 우리 이란의 핵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란의 외무장관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이다.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이걸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체제나 한 국가의 의지라는 게 그 뭐 핵무기를 만든 국가 중국도 그렇고 저 파키스탄, 인도 뭐 특히 프랑스도 그랬죠. 예. 국가 체제의 어떤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 외부 세력이 좀 붙을 수 있지만 그 지도자들의 어떤 의지를 바꾸는 것은 말살하는 것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바꾼 경우가 남아공이 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 의지를 변경했던 국가적 필요에서 지도자 판단에서 바꾼 적이 있는데 외부의 어떤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란 지도자들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한 것은 그 지도자는 그 이란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입장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란의 지도자들은 핵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우리 포기했다. 이제는 핵무기 안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걸 이해를 해야 자, 그러면 지금 원래 핵 협상은 이란이 미국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5차까지 하다가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지금 다시 이란이 유럽 3개국과 핵 협상을 한다고 해요. 왜 유럽과 합니까? 이게 처음 있는 그 유럽과 처음 있는 협상이 아니고요. 이란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과 서방이 계속 제재를 하다가 2013년, 14년, 15년도에 그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요. 그때 유럽 국가들이 E3라 그러죠. 영국, 프랑스, 독일 하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같이 협상을 해서 2015년 7월로 기억됩니다. 그때 포괄적인 행동 계획이라 해서 조인트 컴프리헨시브 플랜 액션에서 그 행동 계획이라 해서 이란과 합의를 해요. 합의한 게 있군요. 그때 이미 유럽 국가들이 다 그 조인 협상의 당사국들인데 이 협상이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 파기됐어요. 파기되었는데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그걸 중단하는 대신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푼다. 경제 제재를 푸는데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핵 활동을 하면은 제재를 바로
다시 시작한다. 재개하겠다. 그저 요걸 스냅백이라는 용어를 이제 스냅백. 예, 스냅- 스냅백. 예. 스냅백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창이 있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창이 있는 모자에 보면 뒤에 뭐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머리 머리 크기를 조절하는 조절하는 그걸 스냅백이라 그러는데 예. 그 모자가 머리가 달라져서 상력이 달라지면 바로 이 조여야죠. 조일 수 있는 바로 그저 복귀하는 예. 제재로 복귀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이제 EU 상국이 주제를 내놓고 이란이 핵 위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유럽 세 나라가 프랑스, 독일, 영국하고 이란이 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란 또 핵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또 제재를 새로 시작해서 부당하다 입장은 먼저 제재를 파기한 것은 미국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월 말까지 이 협상이 잘 진전이 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스냅백 재가동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란한테 타격이 되는 게 경제적인 제재죠. 그렇죠. 이란의 이란도 결국 원유를 수출해서 재정을 유지하는 국가인데 수출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수출한 그 원유를 수출 수입 대금을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융 시스템에 국제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한번 조인해갖고 그런 적이 있죠. 이란의 원유 수출 수입 대금을 안 주고 있다가 뭐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제재가 가해지면 이란 경제는 또 엄청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북한이 이 상황을 아마 잘 보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지 핵을 포기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감행한 거잖아요. 북한은 요즘 이 상황을 보면서 외부 정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선 두 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참 핵을 잘 가졌다. 잘 가졌다. 그때 왜냐하면 영변 폭격 계획이라는 그 심각한 상황을 그 당시에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대담을 통해서 영변 폭격 계획을 전달받고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우리 예. 미국하고 협상하겠다. 그 전에만 미국 합의로 가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속인 거죠 미국을. 예. 미국을 속이고 계속 비밀리 핵 무기를 개발해서 핵 개발까지 성공을 6차 핵 실험하고 성공을 했던 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야, 이러다가 계속 핵에 집착하다가는 이란처럼 예. 그렇게 공습받는 거 아니야? 이런 미국의 두려움이 타격을 있는 받을 수 거죠. 있다. 예. 사실 이란에 이번에 군사 작전을 한 미드나잇 해머라는 그 작전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예. 그게 언론에 공개된 그 클린턴 해고이라든지 이런 해고로 그 당시 클린턴이었으니까요. 그때 예. 쭉 보면은 그 당시의 작전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예. 1990년대 초에 그 영면 지역 폭격 계획하고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펀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야 이러다가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중요하냐 예. 자신의 목숨과 체제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뭐 우선은 핵을 가진 것이 약간의 그 북한의 당장은 안보를 유리할 수 유리하게 있지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지 않아요. 예. 비난하지 않고 또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북한은 지켜봐야겠네. 이게 뭐 우리 전문가들 이제는 핵을 가져서 북한은 그렇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안도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나 이란이 저렇게 공격받는데 이란의 우호국가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이란을 도와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로만 나오지만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란이 공격받는 이란을 도와주는 국가가 없는 거죠. 고립돼 있는 상태.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그 엄청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예. 누구도 그 이란을 직접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도 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안도보다는 예.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봅시다. 예.
회장님, 전쟁기념사업회 소식도 한두 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바락 샤인 부대사가 사업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 그 방문 목적은 그날 우리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민간단체가 빌려서 6.25 전쟁 때 이스라엘 또 유대인이 도왔다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벵구리온 초대 총리죠. 총리가 한국전에 참전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5월달에 독립했는데 한국전이 1945년 5월달에 유엔 승인으로 독립했는데 50년도에 우리를 돕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스라엘 의회에서 반대해서 병사를 못 보냈어요. 군대를 못 보내고 그 당시는 엄청난 돈이에요. 10만 달러를 한국전에 지원을 하고 물자 지원만 했다는 거죠. 물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란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국가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 병사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기록과 사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학술대회 참가차 왔다가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유대계 참전 용사들이 많이 역할을 했는데 기록이나 유물들이 지금 전쟁기념사업회에 있습니까? 참전국으로 당연히 20만 달러를 냈으니까 기록돼 있고 조난돼 있죠. 근데 왔는 김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국방부 차관할 때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낸 무시무시한 분이 찾아왔어요. 바라크라는 총리가 저희가 찾아왔는데 사진도 아마 준비돼. 저 사진이 2013년도 11월이네요. 총리를 하고 총리를 끝내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요즘 말하는 아이언딤을 개발을 해서 작전을 운용하기도 했고 아주 젊은 날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군사 작전에 투입돼서 보복 응징 작전에 군사 작전을 했던 바라크인데 만나기 시골 아저씨 같죠. 이제 찾아와서 대한민국에도 아이언돔이 필요하다. 아이언돔의 기능이 어떻게 개발했고 운용하고 이런 부분을 1시간여 동안 저한테 설명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모습보다도 총리를 지내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 끝나고도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옛날에 관록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저만 찾아다녔겠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찾아다녔겠죠. 아이언돔 이렇게 방산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끝나면은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만들고 또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날은 세미나 때문에 12년 전 모습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국방부 차관이었을 때인가요? 예, 지금보다 좀 젊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분 상대방은 참 순한 아저씨 같은데 정말 이스라엘의 젊은 날에 군사 정말 어려운 군사 작전에 많이 투입되고 참모 총령을 지내고 장관과 총리를 끝내고도 장관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내 총리 있는데 왜 장관을 하냐 했는데 장관을 하면서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그 이스라엘 안보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